안녕하십니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올바른 공부 보상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보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어에서 reward라고 하잖아요. 그 보상이라는 게 실제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보상이 제대로 가져야 아이들이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잘못 갔을 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있으며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단계를 어떻게 밟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올바른 공부 보상 체계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모든 강의에서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지금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학생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당연하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나 아니면 감정들이 지금 이미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나 아니면 상담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모든 거를 조금 그만두는 한 있어도 지금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파악한다고 하면은 그거 한두 달 정도 끊는 거가 대수롭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조급하지 않고 이제 조금 천천히 가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아이의 학습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한 좋은 잣대로 이제 내 아이는 왜 지금 학습을 받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그 저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학습지를 하는 학생도 있겠고, 그리고 심지어 과외를 하는 아이들도 많고,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기본적인 사교육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공교육에서만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활동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왜 이 학습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부모의 의도일 텐데, 부모님께서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정말로 그 의도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아니면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하라고 했던 것을 들었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0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만약에 내가 다른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예술 쪽으로 시키고 싶다거나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에 맞게 분명히 아이를 설계하고 싶다면 그렇다고 하면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 나이 때 갈 수 있는 그런 학원만 보낼 테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초점을 두고 싶은 게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시키는 게 단거리를 달리는 선수를 만들 건지 아니면 장거리를 위해서 달리는 학생을 만들 건지,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길 원하는 건지 좋은 인생을 살고 싶게 하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으로 있는데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제가 이거는 아직 그 편집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그냥 밑에 태그로 달아드릴 테니까 밑에 거기서 참고하셔서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습관이 아주 쉽게 만들어지겠죠. 일단 환경이 있겠죠. 환경에서 자극이 오겠고, 그 다음에 그 자극이 우리나라 말로 계기나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기가 첫 번째로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해봤더니 어떤 감정, 즉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겠죠. 그래서 보상이 좋았으면은 다시 하고 싶다고, 아니면은 싫었다면은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습관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될 텐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공부 습관을 얘기할 때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를 싫어하겠죠. 왜냐면은 자극도 적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아이들을 재미나 놀이로 할 거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본능에 충실해서 시키면 되는데 분명히 부모의 의도를 띈 학습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학습은 무조건 재미가 있거나 꼭 놀이의 성향을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변 활동을 시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배변 활동을 할 때 놀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모든 활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책을 잡게 하는 거,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여행을 가는 거, 여러 가지 모든 단계들이 아이들의 단계를 맞추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서로의 관계를 와해시키는 그런 결과를 이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 뭔가 궁뎅이 힘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어느 정도 의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의지가 없어서 뭐 집중력이 없어서 잘 공부를 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원래 적어도 나이 15살 이전까지 궁뎅이 붙이고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와 그 게임, 재미, 흥미 아니면은 예체능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순간순간 아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 학습이 그 전에 15세 이전에 충분히 됐을 경우에 아이들이 그거를 전적으로 학습, 즉 우리가 말하는 책을 보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의지력을 갖고서 탓하시는 것보다는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설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 설정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 TV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TV를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TV를 봤더니 맨날 주말만 너무 쉽게 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맨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TV에다가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안 보기로 약속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환경 설정이란 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TV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휴대폰이 주어지기 전에 과연 환경 설정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만진 이유는 휴대폰을 만질 수 있는 환경이 설정돼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아니고서야 아이들의 재미를 이끌 수밖에 없는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거, 가정 환경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는 활동성이 있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잘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내만 있다 보니까 어른과 다르게 아이들은 집에서 뭐라도 해고 뛰어놀아야 되고 하는데 뭐 아파트에 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엮이다 보면은 아이들이 두뇌가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뇌가 어떤 생존이나 자기만의 뭔가 도파민의 행복물질, 뭐 엔돌핀이나 이런 거를 분비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움직임에 상응하는 게임이나 휴대폰을 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도 문제도 여러 가지 환경 설정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상은요. 올바른 공부 체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동기를 갖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기와 감정이라고 하면은 왼쪽 표에 보시면은 메슬로우의 하이어키 오브 더 니즈라고 해서 욕구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의 욕구에 관계가 될 때 모든 집중력과 모든 감각이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보화 사회, 자본주의에 들어오고 나서 이런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입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유복하지도 아니면은 그렇게 불쌍하지도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별로 필요한 것도 중요한 것도 감사한 것도 미안한 것도 없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지금 10대, 20대들이 그런 부분에서 생리적 욕구는 그냥 거의 걸러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safety needs, 그래서 안전 욕구인데 안전 욕구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부모님 밑에서 있을 경우에는 사실 부모가 없는 20살 이전 이후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는 정말 난감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현실감과 이상과의 그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나가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거라는 거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는 어려움, 뭐 비 올 때 비도 맞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요즘 뭐 산소미라고 얘기해서 맨날 이야기하고 미세먼지라서 다 데려다 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욕구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를 무조건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는 욕구나 동기부여가 상당히 적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뭐 심미적인 욕구, 인지적 욕구, 뭐 자성찰, 아니면 자아 표현, 이런 것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 1, 2, 3단계가 충족이 되더라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게임이나 아니면 자극적인 그런 부분에 뭔가 휩쓸리게 되는 거죠. 정보실에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에 집중하는 방식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15살 이전에. 그랬을 경우엔 당연히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두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과연 어떤 감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른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단계가 100에서 125, 150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50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부모가 이제 아이가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는 투자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식은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항상 미루고 그러면 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부모도 이제 의지력이 바닥났을 경우에 자식을 공격하고요. 말로 부모의 말은 도끼로 후려치는 거랑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많은 대화를 할 때 이제 선생의 말은 조각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각칼로 아이들을 이쁘게 잘 만들고 다듬고 싶은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은 도끼로 후려맞는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난 때리지 않는다라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말로 하는 폭행도 똑같이 그 육체적인 폭행과 유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310 자발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10 자발성. 그러니까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부분을 넘어서지 않는 한은 아이들에게 모든 거를 스스로 해보고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본질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뭔가 거기서 베개 수준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기를 때. 그럼 두려움이라는 것들은 뭔가 근심을 만들어내고 그 근심은 또 한편으로 슬픔이나 아니면은 그게 그 결과가 나빠질 때 낙담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 회피성이 보여지고 아니면 그 밑에 포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정말 안 되면 절망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단계다 보니까 결국에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뭐 강압, 요즘 아마 키워드는 그럴 거예요. 아이들은 남이랑 비교당하는 비교, 그리고 절망, 그리고 부모의 비난, 그리고 부모의 걱정, 두려움, 이런 낮은 단계의 의식들이 아이들의 공부의 동기로서 쓰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험이 임박할 때쯤에 뭔가 이루는 뭔가 불안감,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의식의 수준이나 의식의 에너지의 크기가 크지 않은 거죠. 그 상태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중학교는 나름대로 치르겠지만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는 그 정도의 에너지 갖고서는 정말 어림없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부모님께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서 공부를 하는지를 위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공부 보상 체계의 선순환 학습 과정이에요. 선순환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원래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마이너스에 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다시 0점으로 돌리는가가 핵심이겠고요. 그 0점으로 돌리는 거는 사실 모든 학습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재미와
감정이 아이들 스스로한테서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회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이 할 일이었지, 아이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학습지를 내밀면서 너는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감정, 관심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잡기 위한 의도, 그거에 대한 목적, 그런 것들, 목표, 그리고 그 과정, 그 안에서의 많은 보상,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이 선순환 학습 과정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가 감정입니다. 뭔가 무엇을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수도 있겠고, 어떤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을 좋아할 수도 있겠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디즈니, 뭐 The Frozen에 있는 뭐 엘사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좋아하는 것 부분, 거기서부터 아이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컨텐츠나 아니면 다양한 뭐 장난감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제공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영어는 아주 쉽게 연결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를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풀 버전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팔기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책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걸로 뭐 단어를 배울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은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그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난감이다, 아 이걸로 뭔 공부냐라고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꼭 공부라는 것은 책만 잡고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나 연상작용,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글자를 볼 수 없는 나이 때는 글자를 보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화책도 처음에는 그림만 있는 동화책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림에다가 음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극들을 수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나이별로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한자나 아니면 한자 같은 그림 문자, 아니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게 그림이랑 글자가 조금씩 섞여 있는 그런 데로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기를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진짜 책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그 전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아이한테 갑자기 책을 잡으라고 하면은 분명히 책은 잡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기심과 탐색과 몰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넘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엘사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그거랑 관련된 뭐 영상 스티커를 모을 수도 있겠고, 영상을 자주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어에 대해서 공부나 깊이가 깊어지겠고,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고, 자기가 뭔가 대사를 읊조리고 싶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가 어떻게 보면 탐색과 몰입의 시간인 거죠. 그랬을 때 엘사랑 비슷한 다른 공주, 백설공주나 아니면은 신데렐라 이런 거랑 관련된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 호기심을 빠지게 유도하면 좋겠죠. 그걸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컨텐츠, 아이가 지루하지 않게 아이들의 순간순간에 단계를 해서 아이가 뭔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단계들을 반응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깊어져야, 그래야지 다른 과목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잘 연결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취감을 많이 느끼면 아이 스스로가,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남들이랑 비교된다 할지라도 뭐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 아니면 자기의 주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도 그냥 호전적인 상황으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시 재학습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뿌듯하겠죠. 그래서 또 하나로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직 저학년들은 이성적으로 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의 생각을 잡는 것은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선인지라고 하죠. 뭔가를 먼저 정해주면 안 돼요. 너 이거 싫어하잖아? 넌 이런 애잖아? 이런 꼬리표나 아니면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아이를 지정해주는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이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미리 부모가 판단해서
싫어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이런 조금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몰입이나 진정한 학습에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하냐고 했을 때 그 환경 설정이 다음과 같은 5가지예요. 영순위는 결핍과 생존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물이 먹고 싶어야 물을 먹었을 때 가장 그 쾌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실은 아이들을 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결핍이거든요. 결핍. 뭔가 결핍이라고 하면은 뭔가 부족함인 거죠. 그래서 무작정 아이들이 요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하지 않은데 제공되는 모든 것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거기서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때 해주는 게 가장 의미가 깊지, 부모가 미리 성급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아이들에게 독이 되면 독이 됐지 약이 되는 경우가 뭐 있게 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약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아이들의 감정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은 아이의 단계에 맞게 반응에 맞게 이렇게 응대한다라는 그런 게 핵심이겠고요. 그리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챙겨주세요. 챙겨주시는데 다양한 활동을 해주실 수는 있지만 깊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제공해주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모든 활동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체능도 마찬가지고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축구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 코치를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만 맨날 뛰어노는 거 공물을 뛰어노는 관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뭘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뭐 슛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포지션에서 어떤 배치나 아니면 전략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를 친다고 했을 경우에 피아노를 치기만 하는 거지 집에 와서는 피아노를 안 쳐요. 그러면은 사실 피아노를 배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아이가 집에서도 즐거운 표정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객이 돼서 환호해 주거나 이런 보상들을 충분히 줘야만 아이들이 그 다음 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할 거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아이들만의 시간을 주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리고 나이대가 한 13살 이전으로 해가지고 좀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위한 롤모델을 제공하는 것, 그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몰입과 그 향상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몰입이나 진정한 학습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래서 올바른 공부책이랑 잘못된 공부책이라는 것은 사실 뇌를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올바른 공부책이라는 것은 즐거웠던 기억과 그에 따른 동기부여, 즉 아이들 스스로 감정을 생겨나게끔 하는 환경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에서 즐거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용 자체에서 즐거움이라는 거는 꼭 부모들의 보상이라는 게 물질적 보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그냥 표정,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이 최고의 보상이지 뭐 다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 자체의 보상과 만족지원 능력이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너한테 게임이 더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고, 나도 엄마나 뭐 아빠도 그렇게 너가 하는 거에 대해서 즐겁다, 같이 즐기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충실하게끔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대체적으로 공부랑 관련돼 가지고 부모들이 오해하는 게 사교육과 공교육의, 아니 사교육, 공교육과 가정의 이 소통 단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 사교육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는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소통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가장 잘못된 공부 방식이거든요. 가정은 원래 가정의 공부가 학교랑 사교육의 연장선이었을 텐데, 집에서는 안 하고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집에서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만 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가정 환경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의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보상은 집에 와서 받아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집에 와서 풀어놔야 되거든요. 뭐가 재밌었어? 라는 질문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알려주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부모도 당연히 오늘 하루가 힘드셨겠지만은 충분한 어느 정도의 좀 그런 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나 에너지를 남겨두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 역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부모도 당연히 본인이 오늘 힘들었던 것들을 아이들이랑 공유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가정이 한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뭐 서로가 그렇지 않고 소통의 부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온 아이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무감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학습이랑 일상이랑의 조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습이 연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집에 와서도 숙제가 아니라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영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단계들을 충분히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이런 것들을 습관화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잠자기 전에 꾸준히 책을 읽어주셨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아이들의 습관과 상당히 기여가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 뭐 부모랑의 대화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기입니다. 일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언어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갔더니 뭐 돌이켜봤더니 뭐 별게 없더라 아니면 허망하더라라고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도 글을 적는다라는 거, 자기 생각을 되돌아보는 거,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글을 쓴다라는 거, 그것이 어렸을 때로 얘기하면은 일기거든요. 그래서 일기보다도 더 좋은 학습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기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의 모습도 볼 수도 있겠고, 생각의 모습을 언어화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당연히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나지겠죠. 자기 표현 능력이나 당연히 주체성과 자존감도 길러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에 보시면은 잘못된 공부책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 아이들한테 말씀드렸죠.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으로 공부하냐. 그래서 강압적이면서 의무감으로 하는 공부는 에너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복수심이죠. 우리 스카이캐슬 최근에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아이들이 복수심으로 에너지를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말고 사실은 얼마나 좋은 감정들이 위에 널렸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반복적이고 지루한 것 그리고 결과 집중적인 것이 최악이에요. 공부 중에서. 왜냐? 보상이 다른 데 있거든요. 결과가 끝나야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 활동에 재미없는 거를 빨리 끝내야 재미있는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런 결과 집중적인 보상이 아주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각엔 한 6살, 7살 정도부터라도 이미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야 숙제 끝나고 뭘 해라라는 그런 관점들이 잘못된 보상인 거죠. 그리고 일방성과 숙제랑 과제에 대한 사고방식,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죠. 더 찾아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빨리 끝내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와 일상이 단절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랑 학원이랑 그리고 집이랑 단절되는 거죠. 집에 오면 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시적이면서 관련 없는 보상을 위한 학습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보상이라는 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될 이유, 어른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끔찍한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야, 네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가끔은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그 감정이 풍부하게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 시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정말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얘가 이러다 쓰러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지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충분히 에너지를 아이들이 축적할 수 있을 단계나 아니면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될 충분한 동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가정의 문제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사실 부모가 뭔가를 좋아하는 인생을 사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올바른 보상 동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지금 현 상태를 잘 살피시고 그거에 맞는 현명한 보상 체계 그리고 올바른 학습이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